지금 시장에서는 특히 ETF가 들어오면서 거대 자금을 움직이는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개의 자산 중 하나로 비트코인도 대체 자산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은 투자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은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행정부 대선 결과에 금리가 영향을 갖다가 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최창원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이 분위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안 좋죠. 안 좋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금리 인하라든지 그리고 어떤 미국의 대선 국면 그리고 리플 판결과 ETF 승인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굉장히 그 암호화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특히 비트코인은 ETF 승인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어떻게 굉장히 폭등할 것이다. 반감기도 지나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셨었는데 어떤 단기 공급 물량 증대 그리고 어떤 유동성 감소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20% 가까이 이렇게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약세장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물량이 시장에 과다하게 단기적으로 공급되는 오버행 이슈는 이제 대부분 지나갔는데 그 지난 한 주간 그 ETF에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출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한 주라는 거는 9월 6일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를 갖다가 보여드리면 알겠지만은 그 9월 6일에도 그 1억 7천만 달러, 9월 5일에는 2억 1천만 달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ETF에서 그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이게 좋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약세를 갖다 이렇게 지속해 왔는데 저는 최악의 국면은 이제 지나갔고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ETF를 제외해놓고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던 어떤 대규모 공급 물량, 예컨대 독일 정부의 어떤 그 압류 비트코인 매각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정부의 압류 비트코인의 코인베이스 입금이라든지 마운트 곡스 물량 상환이라든지 이 시장을 짓누르던 요인들이 지금은 이제 다 재료가 반영이 됐거든요. 대부분 반영이 돼서 간헐적으로 마운트 곡세기가 또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 시장이 거기에 더 이상 그 본래 뉴스에는 파는 그 이미 소문이 돌 때 다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더 이상 나쁜 일은 없을 것 같고 이제 그 좋은 일만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 반감기 이후 흐름은 어떤가요? 지금 과거 반감기의 흐름이 완전히 깨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채굴업자들의 채산성 악화에 따른 매도 물량이 좀 남아 있거든요. 되게 반감기 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그 반감기를 갖다 계기로 해서 채굴자들한테 10분당 채굴에 지불되는 비트코인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가격은 2배로 늘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각하냐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그 반감기 후 일정 기간은 하락하다가 그게 끝나고 나면 채굴자들의 물량 정리가 끝나면 상승했던 게 반감기 이후에 어떤 가격 상승, 하락과 상승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시기가 옛날하고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올랐는데 2012년과 16년 그리고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140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왜 140일이라고 했냐면은 지금 이제 올해 반감기에서 140일이 조금 지난 시간이거든요. 이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이 12년에는 198%, 그리고 16년에는 37%, 2020년에는 19%가 올랐었는데 지금은 9월 6일 현재 가격 기준으로 16%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과거와는 다르다. 이제 반감기 이후에 그 상승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전 사이클이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버크셔웨어보다 더 시가총액이 큰 그런 자산인데 옛날에는 반감기가 지나가지고 공급 물량 축소가 되면은 돈이 조금만 들어와도 그냥 급등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1,000억일 때하고 시가총액이 1조 달러 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반감기 이후에 어떤 신규 공급 물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가 좀 둔해졌다. 이렇게는 보여지지만 그 희소성 있는 자원으로서의 가치는 이번 반감기를 통해서 더 강화됐기 때문에 차별성과 어떤 과거와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여전히 있다. 그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이제 매크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는 뭐 좋다고 하면 테마주가 올라가듯이 비트코인도 올라갈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덩치가 작은 테마주가 아니라 이제 시가총액이 커지다 보니까 매크로 변수의 영향을 갖다 받는 그런 어떤 주식시장으로 보면 대형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뭐 그렇게 무조건 계속해서 반감기가 지났는데도 이제 상승하는 건 끝났다 이제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요인 중에는 또 선물로 기관들이 그 비트코인 가격을 갖다가 이렇게 조정하고 있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 헤지펀드 베테랑인 마크 유스코 같은 경우는 그 월스트리트가 그 상장지수 펀드 이후에 자기들도 많이 투자를 하니까 가격 변동을 갖다가 선물을 통한 공매도로 ETF 가격을 갖다 조정하고 이걸 통해서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와는 똑같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예.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한 것이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매크로 변수가 지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위험 자산으로 평가를 갖다 봤다 보니까 금리가 상승하면 떨어지고 금리가 하락하면은 상승하고 이런 어떤 다른 자산과 동일한 그런 영향을 갖다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비트코인의 본질과 관계없이 그 시장이라는 건 미인 투표고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특히 ETF가 들어오면서 거대 자금을 움직이는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개의 자산 중 하나로 비트코인도 대체 자산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은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금리 인하는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 25bp 0.25%를 인하할 것인가 또는 50bp 빅컷이라고 그러죠. 흔히들 이런 걸 인하할 건가 이런 관측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50bp 인하 가능성이 한 50% 정도에서 30%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5bp를 인하할 걸로 생각하지만은 시장은 이제 그 현 상황에선 25bp 인하가 그 예정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비트코인에 긍정적 영향을 못 주는 한편 또 경기는 나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갖고 지금 그 암호화폐 시장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25bp 가능성이 크지만 그 빅컷 50bp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경제 침체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대선 결과는 증시의 영향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증시가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근데 그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그 이번 9월 17일, 18일 열리는 FOMC가 그 대선 전의 마지막 FOMC입니다. 그러니까 현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물론 연준이 뭐 독립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그 전임 연준 의장이었던 그 파월한테 영향력이 막강한 앨런 지금 재무부 장관이 그 금리나 이런 데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해리스의 당선을 위해서 민주당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어떤 행정부 그리고 미국 행정부 대선 결과에 이 금리가 영향을 갖다 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넷 옐런과 파월의 관계 그리고 대선과 증시의 관계 이런 걸 갖다 고려한다면 대선 전 마지막 대선이 언제냐면은 11월 5일 날 대선이 있고 다음 FOMC가 11월 6일하고 7일 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2월에 있게 되니까 11월 FOMC도 뭐 대선 결과는 전혀 영향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 영향이 되기 때문에 빅컷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시장에 좀 남아 있습니다. 예. 친암호화폐 성향의 케네디 주니어가 대통령 선거를 포기하고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것이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상당 부분이 그 단일 이슈 투표자입니다. 단일 이슈 투표자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이거는 이 후보를 갖다 지지하고 저건 저 후보를 지지하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묶여져 가지고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한다 이런 게 있는데 대개 이렇게 봤을 때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60% 이상이 그 암호화폐를 갖다가 선호하는 사람을 갖다가 암호화폐 우호적인 정책을 펴는 사람을 지지하겠다 이런 답변을 옛날에 해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갖다 봤을 때 케네디와 트럼프의 연합은 그 친암호화폐 연합이 되기 때문에 지지자의 상당수가 여기를 갖다가 지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의 특징이 선거인단을 갖다 주별로 이렇게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다 받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순한 지지율과 관계없이 그 선거인단 획득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미국에서 보면은 그 경합주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이 경합주 중에서 7개가 경합주인데 그 대선 최대 승부처로 그 미시간하고 펜실바니아, 위스콘신 등 이 러스트벨트 여기가 뭐냐면 5대5 주변의 공업 지역이에요. 여기에 누가 여기를 먹느냐에 따라서 그 대선 결과가 좌우됩니다. 여기에 있는 선거인단이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갖다 한번 해봤는데 제가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예전에 케네디를 지지했다고 하겠다고 한 응답자들, 이 케네디 지지자들이 한 5% 정도 됐습니다. 여기서 그 케네디가 이제 사퇴를 한 다음에 누굴 찍겠냐고 했더니 트럼프를 찍겠다는 사람이 44%, 그리고 해리스를 찍겠다는 사람이 25%. 그래서 케네디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뭐 지지자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사람들은 2대1의 비율로 그 트럼프가 높습니다. 이제 그걸 갖다 보게 된다면은 트럼프와 해리스의 선거 예측은 거의 박빙이거든요. 이런 박빙의 선거 결과에 케네디 지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기 침체 가능성과 이것이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이제 저는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장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코인을 갖다가 그 위험자산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위험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그 경기 침체에 급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주식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올 때 더 많이 떨어지는 게 뭐가 떨어지냐면 기술주들이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경기 방어주 뭐 코카콜라라든지 뭐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 어떤 경기에 따라 가지고 자금 조달도 쉽고 그리고 사람들이 소비도 더 많이 하고 성장률이 높은 그런 혁신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경기에 영향을 갖다 훨씬 많이 받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근데 증시에는 또 위험 자산으로 더 취급을 갖다 받고 있거든요. 리스크가 더 많은 걸로. 그런데 코인은 사실 그거보다 더 리스크가 많지 않습니까? 일반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나스닥 같은 걸 매도가 나온다고 하면 다른 알트코인에 대한 매도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코인 프로젝트들이 그 구체적인 실체를 아직 증명해내기보다는 그 나스닥의 어떤 모험 기업들처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이걸 코인을 팔아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면 경기가 어려워지면 시중 자금도 줄어들고 그럼 나스닥이나 기술주가 뭐 이렇게 떨어지듯이 얘들도 떨어질 것이라서 더 빨리 빠져나가고 실제로 2000년대 초에 나스닥이나 뭐 인터넷주 기술주 같은 경우는 그 거품이 엄청 꼈다가 폭락하고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진짜 온다고 하면은 그 어떤 성장주 같은 알트코인은 투자하는데 상당히 조심을 갖다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비트코인은 거기서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은 그런 어떤 주식이나 위험 자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비트코인의 본질은
누가 나서서 이걸 갖다 뭐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겠어, 프로젝트를 확산시키겠어, 그런 게 없는데도 비트코인은 높은 가치를 가진 이유는 가치 저장선으로 좋은 돈이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는 이러한 내러티브의 확산에 따라서 커지는 겁니다. 좋은 돈, 그 디지털 골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펀더멘탈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점점 강화되기 때문에 그 가격 변동을 뭐 물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겨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장기 전망은 비트코인은 계속되기 때문에 꾸준히 그 보유하고 저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알트코인들은 경기 변동에 따라서 살아남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죽는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진짜 옥석을 잘 가리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같은 비트코인의 조정기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나요? 저는 그 꾸준히 그 비트코인은 일정하게 사는 DCA 분할 매수를 갖다 해라, 이런 조언을 갖다가 드렸었는데 지금 상당히 그 고점 대비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분할 매수 전략을 좀 더 강화하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보다 뭐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최악의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꾸준히 매입하시면서 그 여력이 되는 대로 늘려나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암호화폐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멘탈 관리가 엄청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증시에서 이만큼 떨어졌으면 아마 곡소리 났을 거예요, 더. 근데 이쪽은 워낙 그 많이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내성은 갖고 있지만 그래도 자산이, 평가 자산이 준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지금 같이 힘드신 분들을 위한 대표님의 조언이 있으실까요? 저는 뭐 기술적인 거는 뭐고, 만약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게 된다면 그 알트코인들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왜냐하면 그 투자자들이 이쪽 시장에 오래 투자했던 분들은 어떤 식의 투자 패턴을 가지고 있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면 뭐 계속해서 이렇게 사서 축적하는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일부를 팔아가지고 그 이익 실현을 하고 좀 더 좋은 투자처가 없지 하면서 이렇게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는 경향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9월에 금리 인하가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그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 그리고 경기 침체를 갖다가 우려한 어떤 연준, 이런 데서 복합적으로 금리 인하와 그 통화 공급 확대를 해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이미 뭐 유럽 같은 데선 금리 인하에 들어서고 그 일본을 제외해놓고 전 세계가 금리 인하를 갖다 이렇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전 세계적인 시중 유동성은 더 많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 많이 늘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했듯이 급격한 경치 침체에 따른 어떤 폭락 사태, 이런 거를 유념하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최악의 시기는 넘어가고 이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확대가 이제 그 9월 하순부터 이제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5bp는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고, 그리고 이게 대선 전 마지막 FOMC이기 때문에 그 B컷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금리와 별개로 시중의 유동성 공급도 그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어떤 은행들의 리스크를 갖다 덜어주기 위해서 그쪽에도 자금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시중에 아무튼 돈이 풀린다고 하는 거는 그 위험자산이나 비트코인에게 다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기 침체 때문에 그동안 자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거 거품이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 가끔가다 시장의 발작이나 이런 걸 일으킬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조만간 중심을 잡고 다시 상승할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일 뿐만이 아니라 그 자산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에 그 자산 가격 폭락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위험 회피 수단으로, 안전자산으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모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가진 좋은 돈으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아직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같이 휩쓸리는 거지만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조금씩이나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계기로 만약 그런 리스크, 그런 폭락 사태가 온다면 비트코인은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절적인 요인인데 그 부분에 대한 뭐 제가 왜 그렇다고 딱 설명드리긴 힘든데 그 10월을 그 우리가 영어로 옥토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업토버라고 부릅니다. 비트코인이 업한다. 그래갖고 10월은 항상 올랐어요. 거의. 예. 10몇 년 동안 2, 3년 빼놓고는 대부분 오르고 오른 폭도 굉장히 커가지고 그 평균 상승률이 뭐 몇십 프로가 됐을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을 11월도 좋고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의 4분기는 항상 좋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좀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이런 걸 갖다 근간으로 해서 그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그 연말까지 12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갖다 했고요. 그 반감기를 여기는 중시해가지고 반감기 후 뭐 대여섯 달 뒤에는 뭐 신고점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비트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대선이란 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그 항상 보면은 그 시장에서 유권자들의 주머니와 관련된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소식이 여기저기서 나올 텐데 특히나 그 암호화폐 세력,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이쪽을 갖다 일찍 투자하는 사람들이고 이쪽을 혁신이고 암호화폐가 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생각을 갖다 하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투기꾼이라고 이렇게 매도하기도 하지만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는 데 대해서 같이 방향성을 갖다 공유해 준다고 하면 거기를 갖다 찍으려고 하는 수요가 강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전부 다 친암호화폐적 성향을 이렇게 커뮤니티에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대놓고 어떤 크립토의 어떤 그 수도로 미국을 만들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해리스 후보는 뭐 본인이 직접 얘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그 민주당 내에서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을 통해서 해리스도 좋은 정책을 펼 거다라는 메시지는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거든요. 물론 본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선거를 갖다 계기로 그 친암호화폐 정치인들이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영향력은 확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번 미국 대선은 레거시 금융에서 ETF를 통해서 제도화된 비트코인이 이제 법과 어떤 규율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치권에도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이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정치적 의미에서 미 대선은 그 비트코인의 어떤 본질 가치를 갖다 향상시키고 더 많이 수용되는데 큰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와 해리스 중 어느 쪽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게 비트코인에 더 좋을까요? 투자라는 게 뭐 장기 투자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기 투자자도 있고 장기 투자자도 뭐 오래 갖고 있는다고 하지만 값이 빨리 오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1호 행정명령을 내겠다. 이런 소식까지 그 측근 참모를 통해서 시장에 전해지고 있고 본인 입으로 그리고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과 함께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와가지고 미국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어떤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삼겠다. 비축자산 그리고 준비자산 이런 힌트를 갖다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굉장히 큰 호재를 만나가지고 샘슨모가 말하는 어떤 오메가 봉이 일봉이 이렇게 뜰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단계 중에 하나가 그 정부 당국이 준비 통화로 삼는 건데 아직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은 그러니까 대외 준비 자산으로 리저브머니로 삼는 거하고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거하고 이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직전 단계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은 그 마지막 단계를 그럼 남겨두게 된다. 제도적으로 수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의 승리가 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가격에는 더 빠른 상승을 촉진하는 그런 촉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하반기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무엇이 있나요? 일단은 비트코인은 어떤 논리적인 포텐셜은 금보다도 우월하고 달러보다도 우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암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여야지 이게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시가총액이 금의 뭐 13분의 1 정도밖에 그것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금은 뭐 한 14조 달러 정도 시총이 되는데 비트코인은 1조 달러가 되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그 가장 중요한 게 그 채택의 확대입니다. 수용.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알고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이고 인플레이 해치 수단이고 그리고 디플레이션 같은 어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보호해주는 수단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사야지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뭐냐면은 그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위스콘신 연기금 그리고 네덜란드 연기금, 일본 상장사 메타플래닛의 어떤 비트코인 취득,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취득, 뭐 일본 연기금의 비트코인 취득 검토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그냥 끊임없이 이런 뉴스들이 나올 겁니다. 예, 적지만 크고 작은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올 거고 이러한 채택 뉴스가 지속되고 그리고 미국의 은행들이 그 비트코인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자꾸 채택하고 있거든요. 이제 또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이러한 어떤 일상적인 거 말고 그 수많은 개인들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대형 금융기관들의 그 소매 판매 어드바이저들이 그러니까 금융조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 자기들 고객들에게 이걸 사라 비트코인을 이렇게 채택을 갖다 해줘야 되는데 그게 기대보다 지금 늦게 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그걸 채택하고 있는 투자 상담사들이 10%도 아직 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골드만삭스가 얼마 전에 했던 뉴스가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더 본격적으로 도입되게 되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한번 되고 근데 이거는 이제 ETF가 도입될 때까지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 사람들이 선뜻 추천하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증권사도 그런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들이야 계속 더 간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지금의 약세 국면을 극복하고 비트코인이 한번 다시 재상승 국면을 타게 된다면은 그때는 더 큰 이런 상승 사이클을 만들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4분기는 아까 늘 좋다고 했는데 4분기 비트코인 수익률 표를 한번 보면요. 작년에 56.9%가 올랐고 2017년은 200%, 2020년은 168%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금까지 그 평균 88.84%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값이라고 해서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떨어진 가격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있어서 중앙이 어딘가를 갖다가 따져봤을 때 그게 56.9%였거든요. 그러니까 1, 2, 3분기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통틀어 봤을 때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게 항상 4분기였고 올해 4분기에는 그 금융 완화 정책과 대선 국면에 따른 어떤 그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그 암호화폐 정책이 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때 참고할 만한 주요 지표나 데이터는 무엇인가요? 이제 저는 뭐 늘 그렇게 가련히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 그 해시레이트라고 그 비트코인 최고라는 데 드는 어떤 컴퓨터의 총 용량이 어느 정도냐가 그 장기 그래프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가격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변동이 있는데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가격은 떨어져도 그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이 회복될 가능성을 갖다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단기 투자자분들은 MVRV라고 해갖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과 그리고 비트코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움직인 그 실현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비트코인을 가령 2만 달러일 때 이렇게 그 네트워크에서 옮긴 걸 모두 더하면 2만 달러, 3만 달러 뭐 이렇게 쭉 되지 않겠습니까? 요게 이제
그렇게 마지막 옮긴 걸 갖다 마지막 거래로 봐가지고 그 가격으로 산정한 게 이제 그 실현 시가총액 RV예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지금 있는 시장 가격에다가 총 가격을 곱한 게 시가총액 아니에요. 여기에 근데 3을 넘으면은 좀 과열이다. 아니면은 뭐 이 일은 너무 저평가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지표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투자하는 것도 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 알트코인 상황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표를 보시다 보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말씀을 가끔 들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총 시가총액 중에서 그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지금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2조 달러가 조금 안 되는데 비트코인은 1조 달러가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알트코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총 점유율이 55.75%거든요. 이게 좀 높아요. 근데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 그 알트코인은 어떻게 오르냐면 비트코인이 오른 다음에 비트코인 투자 수익에 만족을 느낀 분들이 이 부분을 매도해 갖고 투자든 알트코인을 갖다 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을 반복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똑같이 반복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아무튼 과거는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입장에서도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야지 암호화폐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이제 그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 돈을 갖고 상승한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이런 사이클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먼저 보시면서 전체적인 알트코인 시장은 보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개념의 알트코인들은 많이 나오고 있으나 뭐 AI와 관련된 거라든지 뭐 게임과 관련된 거라든지 근데 아직 구체적인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비전도 있고 나는 굉장히 잘해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게 실현돼 갖고 실제 어떤 게임에서 이렇게 이게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직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알트코인 투자를 할 때 나 여기서 한번 보겠다 해서 하는 거야.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이게 좋다라고 추천드리기는 굉장히 힘들고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밈코인은 블록체인에 기반한 기술 코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종의 문화적 현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본인이 뭐 내가 이 커뮤니티가 좋다든지 뭐 이러면 그냥 취미 생활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이걸 뭐 큰 돈을 벌겠다고 하시다가 뭐 버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이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 보면 밈코인들도 인기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 전체 코인 시장의 몇 %를 기록하면 그 돈들이 알트코인 시장으로 흘러가서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했던 건가요? 일종의 그런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올라가요. 예, 근데 알트 시즌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또 50m로 내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갖고 알트코인의 수익률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비트코인보다 더 높아져야지 비트코인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오른 단계에서 알트 시즌이 오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가격 상승률이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그걸 기다려왔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은 안전하지만 알트코인은 잘 골라서 하셔야 된다. 자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더리움 고래들의 대규모 매도 소식을 어떻게 보시나요?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예, 뭐 샀다는 것도 있고, 근데 ETF에는 자금이 늘고 있지가 않고, 이더리움이 지금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가 머지였거든요. 시스템을 통합해가지고 POS 기반으로 가면서 수수료를 소각해가지고 이더리움을 갖다가 디플레이션 화폐로 만들겠다. 예,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비트코인으로 계산한 이더리움 가격이 4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생태계의 전체적인 발전이나 이런 걸 봐야지 고래가 샀다 안 샀다 이런 것만 보고서 투자를 하시기는 그보단 좀 더 많은 걸 살펴보고 특히 ETF 같은데 어떤 금융권 자금이 들어오는지 비트코인 레이어 2라고 요즘 많이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경쟁에서 어떻게 이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더리움 위에 있는 많은 어떤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런 거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 가지 지표만 가지고 이더리움 투자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요즘은. 최근 텔레그램 CEO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뉴스가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을까요? 큰 영향은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전반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탄압이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SNS 그리고 텔레그램이나 X를 쓰는 분들은 그 암호화폐 투자자들하고 성향이 비슷한 게 꽤 많아요. 어떤 거냐면 탈중앙,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그리고 언론 자유, 이러한 공통점을 그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톤코인 같은 경우는 20% 가까이 이렇게 빠졌지만 그 투자자들이 뭐 다시 매입해서 반등해서 시가총액 또 11로 다시 복귀를 했고, 그리고 그 암호화폐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게 큰 것 같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 자체가 뭐 어떤 가격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 도리어 그 어떤 탈중앙을 요구하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선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암호화폐 진영을 좀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최근 알트코인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그게 뭐냐면 주류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 이제 블랙록이 블록체인을 이용해 가지고 뭐 미국 국채와 환매 조건분 체프 이런 것들을 갖다 투자하는 어떤 토큰화 펀드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RWA 부분은 주류 금융기관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든 뭐 금융이든 기존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면, 지금 우리가 그 주식 투자는 일주일에 며칠만 하고 공휴일 날은 못 하고 시간도 제한을 받고 있는데,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봐서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 국경의 제한도 받지 않고 24시간 소액 투자도 가능하게 해서 자기들 수입이 엄청나게 늘 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기존 자산과의 관계보다는 이건 기존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이렇게 블록체인으로 옮겨와서 레거시 금융이 더 많은 기회를 갖다 가질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러한데 이 솔루션을 갖다 제공해 줄 수 있는 메인넷들, 뭐 솔라나라든지 아발란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이제 금융기관들하고 이렇게 손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AI와 웹3 뭐 이런 것들도 요즘에 이렇게 서로 묶어지고 이래가지고 뭐 엑스플로콜이라든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한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월드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새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비트코인 레이어 2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블록체인 트릴레마라고 해가지고 그 탈중앙, 그리고 보안, 그리고 널리 퍼지는 수용성, 이 세 가지를 다 맞추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이런 걸 늘리기 위해서 뭐 블록 사이즈를 확대해야 된다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뭐 오픈 소스를 바탕으로 해갖고 다양한 어떤 하드포크가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은 견고하게 지켜온 게 뭐냐면 잘 안 고치게 하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기술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탈중앙과 보안을 완벽하게 지켜내서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디지털 골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자기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갖고 지금 디지털 골드가 된 거예요. 얼마 전에 뭐 카르다노 창립자가 비트코인 걱정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터무니없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그 이 두 가지를 지키다 보니까 스마트 컨트랙트가 좀 부족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좀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옛날 인터넷도 초기 인터넷보다 더 좋은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는데 옛날 인터넷이 그냥 살아남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이제 생태계가 발전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걸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좋은 돈으로서 본래 목적을 갖다 달성을 하는 거예요. 탈중앙과 보안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좋은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위에서 그 비트코인의 그 수용성을 넓히기 위해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 레이어 2로서 그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겠다고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전이 어떻게 될지 전 지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데, 최근에 그 한국의 그 블록체인, 그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에 온 그 스택스 관계자를 만나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스택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스택스가 마치 그런 걸 가지고 별도의 스택스 레이어 스택스를 만들어 가지고 비트코인의 본질 가치는 지키면서 그 자기들을 통해서 디파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면서 그걸 가능하게 하는 지금 나카모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좀 지켜보고 있고, 또 바빌론 랩스라고 최근 뉴스가 났는데, 그 비트코인을 갖다가 그 여러 군데다 스테이킹하게 해주는 기술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그냥 갖고만 있지 말고 그 당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의 고유한 그거인 그 자기 보관을 갖다 하면서도 여러 가지 그 레이어들에 이렇게 비트코인을 갖다 스테이킹을 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올려주겠다 해서 이게 메인넷 1단계를 얼마 전에 이렇게 오픈하고 나서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비트코인 자체로서 가지고 보지 못하는 걸 연결할 수 있는 조그만 고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템롯 업그레이드라는 그 업그레이드를 갖다 하면서, 근데 그 업그레이드와 이렇게 매치를 시키면서 그 작은 별로 좋지 않은 그게 과연 스마트 컨트랙트가 될까 이런 의구심까지 샀던 그 부분하고 연결해갖고 다양한 기술자와 어떤 연구자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갖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어떤 네트워크로, 가치의 네트워크로 만들려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성공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 성공하게 된다고 하면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 외에 가치의 인터넷으로, 가치의 네트워크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그 또 다른 그 발전을 갖다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거라서 비트코인 레이어 2 관련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 후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우리가 이제 제도권 편입이라고 할 때 이제 비트코인 ETF가 3월 달에 나온 거, 이제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근데 그게 나오고 나서 그 비트코인이 7만 달러 넘게 상승했다가 지금은 이제 5만 4천 달러, 5천 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조정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올해 초에 비트코인 가격을 생각해 보면 3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최고가를 찍은 뒤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연초 대비해서는 70% 이상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ETF 도입 등 제도권 편입을 통해 이미 많은 자금이 들어와서 그 다른 자산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는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제도권 편입을 통해서 자금 유입이 됐고, 그걸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고, 이제 그 상태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상승을 위해서 새로운 자금 유입이 기대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 겁니다. 예.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금은 요즘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있지 않냐. 그리고 금은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있거나 뭐 그 금리가 떨어지니까 금은 그럴 때마다 오르는데 비트코인은 벌써 몇 달째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디지털 금이라는 얘기 헛소리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디지털 금이라는 건 맞는 얘기인데, 왜 금이라고 하냐면 이게 가장 좋은 화폐, 그러니까 금보다 좋은 화폐다. 그리고 이게 디지털에서 좋은 화폐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그림 하나 여기 한번 보내봤는데요. 여기 보면 원숭이하고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자면 금은 원숭이에요. 그리고 사람이고요.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진화죠. 그리고 또 하나로 혁명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그 프랑스 대혁명 때 왕이 나라를 갖다 지배하는 데서 국민이 나라를 지배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공화국으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오고. 이거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건 돈 중에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차이를 갖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금보다 가격이 더 좋을 것이다. 왜냐면 디지털 세대의 골드니까. 그 금은 디지털 속에선 쓸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걸 갖다 뭐 코인으로 만들어서 쓴다고는 하지만, 사람하고 원숭이를 한번 쳐봤을 때 제가 여기
그림 하나 더 갖고 오려고 하다가 안 갖고 왔는데, 왜냐면 초상권 침해될까봐. 아이예요, 아직. 그러니까 빠른 성장기를 겪고 있는데 막 이렇게 뒤뚱뒤뚱 걷고 어떨 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아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디지털 골드인데 아직 어른으로서 성장은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보다 아직 시가총액도 13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저축을 했을 때 훨씬 더 큰 기대 수익을 갖다 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다 큰 성인 원숭이와 이렇게 성장하는 어린아이가 있을 때 누구한테 투자를 할까 생각해 보면 이제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골드라는 거는 금이 원숭이라면 아직 아장아장 걷고 쓰러지기 잘하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적정한 비유가 될 것 같아요. 예.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아이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시간은 100%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교육도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그 교육을 갖다가 제대로 해야지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채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시간과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교육을 통한 이해,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채택이 이렇게 필요하게 된 거죠. 이 비트코인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조금씩은 갑니다. 조금씩은 가는데 꾸준히 갈 것이지만 그 속도를 갖다가 당기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은 먼저 이해하고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그만큼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 작게는 나의 공동체, 그리고 작게는 우리나라가 먼저 이걸 채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장기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미국의 전략적 비축자산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전략자산이 아니라 비축자산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리저브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그 연 20만 BTC씩 그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100만 BTC를 갖다 구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오른다고 하고 미국 정부도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그 비트코인이 옛날에 금처럼 어떤 나라의 대외 지불 능력을 갖다 보장해주는 이제 그러한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금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 국가가 그 정도로 비축을 갖다 한다고 하면은 옛날 영국의 기축통화국이 되고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된 것도 이 산업이 발전하고 부궁한 나라가 돼갖고 그랬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건 돈을 많이 벌어갖고 금을 갖다 비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디지털 시대로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고 그리고 옛날에 금보다 더 뛰어난 디지털 골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디지털 골드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의 국력이 더 세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각 국가는 그 비트코인을 리저브 머니로 이렇게 채택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기 위해 그 대놓고 하든 숨어서 하든 뭔가 움직임을 계속 취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미국이 대놓고 한다면 당연히 다른 나라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소련 같은 경우 작년에 채굴을 갖다 통해서 30억 달러 가까운 비트코인을 이렇게 축적했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각국의 리저브 머니로서 이렇게 성장을 갖다 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게 있을 거고, 그리고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면은 이제 가치의 네트워크, 가치의 인터넷으로 비트코인입니다. 그 비트코인 레이어 2에 있는 선수들이 성공을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레이어 2 위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결제도 하고 비트코인을 갖고 예금도 하고 다른 것과 교환하는 금융행위를 갖다 또 다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은 어떤 역할을 갖다고 하냐면은 디지털 금융의 기본 틀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리저브 머니가 되고 그리고 디지털 금융의 기본 틀이 되고, 디지털 세상이라는 건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뭐 게임부터 온갖 것들이 다 디지털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컨대 넷플릭스는 영화관이 디지털로 들어온 거고, 그리고 음악도 디지털로 다 들어왔고, 그리고 아마존은 백화점하고 뭐 쇼핑몰이 디지털로 들어온 거고, 다 디지털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디지털로 들어오는 데서 그 돈도 디지털로 들어오고, 그리고 네트워크로 그 위에서 활동하는 것까지 담아내는 비트코인의 가치라는 건
굉장히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예. 비트코인 시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이 디지털 골드면은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거고, 그렇다고 하면 현재 그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서 그 1BTC당 100만 달러가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금은 그 단 하나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근데 비트코인은 그 역할 외에다가 지금 뭐 굉장히 많은 투자 수단으로서도 기능을 갖다 하게 되고, 그리고 송금 수단으로 직접 사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각국 정부나 그 기업들의 어떤 재무제표와 리저브 머니에 포함이 되고, 이런 것들이 더 되게 되고, 거기에 그 네트워크로서 디지털 금융의 기본 틀이 된다고 하면 그 가치는 더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가치 수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확장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가능성과 미래는 꼭 똑같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도 두 가지로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리저브 커런시 부분까지 이렇게 갈 가능성은 굉장히 크고, 예, 그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미 그 전단까지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네트워크로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레이어 2나 어떤 스테이킹 이런 금융행위를 하고, 그리고 오디널스 같이 그 안에 뭘 새기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까지 그걸 갖다 또 이용해갖고 어떤 기업의 아이디나 보안 솔루션으로 사용하고 해서 다양한 시도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시도가 성공한다고 아직 저는 성공할 걸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아직 그걸 보장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방향성이 옳다고 항상 그게 구체화되는 건 아니에요. 방향성이 옳다고 구체화되는 건 아닌데,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굉장히 많은 걸 증명해냈지만, 이제 그 부분은 비트코인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 비트코인을 믿는 새로운 기술자와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증명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 미래가 된다면 금 시가총액을 훨씬 넘을까요? 예, 그게 업사이드가 있는 게 스택스가 이제 스테이킹을 시작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스테이킹을 하려고 하면 제한된 비트코인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유동성 확보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솔루션이 생긴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을 위한 금융 솔루션이 생긴다고 하면 아까 뭐 바빌론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그걸 갖고 와가지고 스테이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할 거고, 스택스도 이제 그걸 갖다 통해 갖고 비트코인을 갖다가 그 금융을 유용한 다양한 디파이에 쓰려고 한다면 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비트코인을 확보해야 됩니다. 어떤 수단으로든. 비트코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비트코인 레이어 2들은 그 존재 가치를 갖다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위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것들, 예컨대 오디너스 같은 경우도 그 공간을 갖다 확보해야 되잖아요. 사토시 공간이든 뭔 공간이든. 그렇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경쟁이 그 비트코인 위에 있는 레이어 2들이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옛날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확보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비즈니스를 위한 원천으로서 비트코인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선수들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은 이 그림에서 봐서 알다시피 이게 인터넷 아니에요. 인터넷은 보면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의 주식을 우리가 소유해야지 얘네들의 가치 상승을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 밑에 있는 인터넷을 갖다가 인터넷 위에 있는 기업들의 기반인 인터넷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과 같은 효과거든요. 네트워크로서의 비트코인, 가치의 네트워크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가치를 갖다 흡수할 건가에 대한 그 분석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월스트리트라는데 금융기관들이 막 들어서니까 월스트리트 땅값이 오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을 갖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었다면 인터넷 네트워크의 그 소유권은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네트워크, 그러니까 커런시로서의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고 네트워크로의 비트코인은 그 월가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커런시로서의 비트코인은 원숭이보다 발전한 인간인데 아직 어린애 수준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벤자민 그레엄이라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제가 이렇게 주로 드리는 말씀은 그 비트코인의 장기 가치를 말씀드리고 그 장기 가치가 확실하니까 단기적으로 좀 떨어져도 이렇게 저축의 수단으로 꾸준히 가져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대부분의 또 투자자들은. 근데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벤자민 그레엄이 이 가치 투자의 대가인데 물론 이걸 비트코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냐 그 생각은 드는데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땐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비트코인이 금이냐 주식이냐 뭐 다른 뭐 상품이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게 뭐냐면 짧게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은 시장은 투표 기계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인기가 좋은지 거기다 투표라는 거다. 근데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계량기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갖다 결국엔 반영한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비트코인을 계량기에 담으셔야 됩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우리 신사임당이 요즘 훌륭한 작가님들 그리고 많이 인플루언서들 모셔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이렇게 짧은 지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